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OFDM, 이제 마지막, 무선 통신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OFDM 시그널이 왜 필요한지, OFDM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OFDM 예제들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는 마지막 시간에는 OFDM의 단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싱글 캐리어 시스템에 비해서 우리가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특히 데이터 레이스를 높게, 즉 다시 얘기해서 심벌 피리어드를 짧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러럴하게 보내지는 이런 오소고날하게 보내지는 밴드위스 에피션시가 높은 시스템이다. 굉장히 우리가 OFDM의 장점들을 굉장히 얘기하고 의미를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문제점들이 없느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게 되고요. 단점들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극복할 수 있는 단점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장점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좀 안 했었는데, 우리가 단점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장점과 단점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전체 무선통신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OFDM 시스템에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드로백들을 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성능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프리퀀시 그리고 타이밍 옵셋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즈 옵셋이나 프리퀀시 옵셋에 우리가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어지는 타임 영역과 프리퀀시 영역에서 우리가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샘플링과 그 다음에 프리퀀시 옵셋들을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OFDM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적용할 때는 우리가 하드웨어 앰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내지는 시그널 자체에 피크 파워하고 에버리지 파워하고 만약에 차이가 크게 되면 피크 파워가 상대적으로 에버리지 파워에 비해서 높은 구간이 갑자기 피크를 끼치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파워 앰프를 설계할 때 코스트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관점에서 이 PAPR이 큰 시스템은 좀 하드웨어 코스트가 높아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OFDM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사이노소이달 시그널들이 웨이티드 썸되는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PAPR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잉 시그널을 해주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두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OFDM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FDM 시스템의 마지막 이제 시간이고요. 무선통신에서 OFDM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OFDM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우리가 예제까지 보면서 다 설명들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OFDM 시스템의 그런 문제점이 뭐냐, 도전적인 부분들이 뭐냐,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 그리고 샘플링 타이밍 옵셋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지는 심벌 비트들을 인풋 비트 시퀀스들을 우리가 인코더를 거쳐서 매핑하는 거죠. 이렇게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로 퀄 매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XK를 만들고 XN으로 시크릿 프리픽스 붙여서 그놈을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를 거쳐서 실제 XT 시그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프리퀀시를 실어주죠. 여기서 FC라는 캐리어 프리퀀시를 우리가 곱해서 보냅니다. 통신단에서 캐리어 프리퀀시를 곱해서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베이스밴드 단에서 계산된 것들을 업 버전으로 우리가 위에 그 캐리어 프리퀀시로 우리가 패스밴드로 시그널들을 실어서 실제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테나 사이즈를 우리가 줄이려면 패스밴드 시그널, 밴드 패스 시그널이 사실은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안테나에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채널을 거쳐서 받아진 시그널에서 다시 요 시그널을 우리가 다운 컨버팅하기 프리퀀시를 기저 대역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요 FC의 마이너스 대역을 딱 붙여서 딱 곱해주죠. 오실레이터에다 실어서 받아진 시그널을 갖다가 다운 컨버전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내진 이 캐리어 프리퀀시 FC가 정확하게 여기서 곱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왜냐하면 하드웨어 기기가 다르잖아요. 보내지는 시그널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어려워요. 같은 기기에서는 FC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기기에서는 정확한 FC를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오프셋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C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 주파수 대역이 곱해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문제점들이 에러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서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주죠. 샘플링 해줄 때 샘플링 타이밍에 대해서도 OFDM 시그널이 민감하게 우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해줄 때 결국에 페이지가 틀어지잖아요. 페이지가 틀어지는 부분들이 샘플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페이지가 틀어지는 거에서 에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프리퀀시가 먼저 첫 번째 캐리어 프리퀀시가 달라지는 부분, 두 번째 샘플링에서 샘플링 오프셋이 생기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첫 번째 캐리어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프리퀀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F0에서부터 시작해서 F1, F2, 서브 캐리어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으면 결국에는 어떤 시그널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싱크 펑션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싱크 펑션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때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이렇게 0을 지나는 이런 시그널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얘가 오소고나라에서 우리가 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 지점에서 결국에는 여기를 지나가는 다른 시퀀스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0을 지나간다는 게 그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소고나라하게 오버랩을 하더라도 밴드위스 에피션시를 이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캐리어 인터페런스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프리퀀시 오프셋이 잘 맞으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시그널을 딱 뽑을 수가 있겠죠. 캐리어 프리퀀시에 대해서 요 FC와 여기서 FC가 딱 동일하다 그러면 요 FC를 처음 나온 이 FC를 기준으로 해서 서브 캐리어 간격을 딱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 간격이 정확하게 나와서 다 0을 지나가는 이런 시퀀스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캐리어 인터페런스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약간 틀어진다. 캐리어 프리퀀시가 약간 틀어진다. FC가 정확하게 딱 안 맞고요. 약간 틀어진 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요 지금 오소고널 시퀀스들을 마이너스에서 곱해진다. 그럼 어디가 나오는 거죠? 어떤 지점이 나오냐면 이런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지점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뽑으면 요 시그널을 우리 디자일드 시그널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나머지 간섭 시그널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시그널, 디자일드 시그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요 파란색 지점에선 다 0을 지나갔을 놈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간섭이 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엄청 많겠죠. 여기를 지나가는 놈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다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캐리어 프리퀀시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 즉 차이가 나면 통신단과 수신단에서 나는 그리고 이런 서브 캐리어 간격에서 나는 요 차이점 때문에 요 피크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가 DFT, IDFT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인터캐리어 인터피어런스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인터캐리어 인터피어런스로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캐리어 오프셋을 잘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정해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샘플링은 우리가 타이밍 오프셋이죠. 그래서 타이밍을 보면 우리가 T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그널들이 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시그널들이 이렇게 해서 딜레이된 시그널들이 OFDM 심벌들이 0에서부터 전체에 보내질 겁니다. 이렇게 보내지면 이 시그널들에서 페이지가 이렇게 틀어진 놈들이 같이 들어올 텐데 요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벌의 페이지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지는 심벌들이 이렇게 포컴 시그널을 보내면 정확하게 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면 채널에 대한 정보들이 맞아서 오겠지만
만약에 이 시스템들이 샘플링 타이밍이 틀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타 값이 틀어지는 거니까 이 페이지들이 돌아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과 샘플링 타이밍 옵셋, 즉 그걸 우리가 페이지 로테이션에 대해서 페이지 로테이션이 발생했을 때 옵셋 그 부분, 그 다음에 페이지 옵셋과 캐리어 프리퀀시, 특히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에 굉장히 OFDM은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설계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을 프리퀀시 옵셋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OFDM에서의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하드웨어하고 결합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PAPR입니다. PAPR이라는 건 뭐냐면 Peak to Average Power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가 PAPR의 정의는 뭐냐면 전체 어떤 i번째 OFDM 전체 심벌이라고 하면 거기서 서브 캐리어의 각각의 파워예요. 그 파워를 갖다 놨을 때 보내지는 시그널에 서브 캐리어 각각의 심벌들의 파워가 전체 0에서부터 n개까지 있겠죠. 그것 중에서의 가장 큰 놈, 맥시멈 파워가 평균 파워에 비해서 얼마나 비율이 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걸 시간축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시간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시간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를 0, 여기 전체 보내는 심벌을 t 뭐 이렇게 시간 간격에서 이런 OF된 시그널들이 이런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여러 개가 합쳐진 시그널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평균값이 이렇게 작다가 어떨 때 이렇게 탁 튀는 값이 있어요. 이 피크죠. 이 피크 포인트죠. 피크 파워가 이렇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확 튑니다. 파워의 분포들인데 파워의 분포가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다가 탁 튀는 지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작아지고 평균 파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이쯤 있겠죠. 이렇게 존재하겠죠. 요 파워, 피크 파워가 이렇게 크고 평균 파워에 비해서 피크 파워가 이렇게 크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내죠? 이 시그널들을 앰프에다 실어서 보내죠. 앰프가 어떻게 설계됩니까? 앰프가 들어오는 인풋 시그널이 있으면 여러분들 회로 이론 같은 데서 배웠겠지만 아웃풋을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아웃풋 파워가 나오도록 설계하는데 이 아웃풋 파워가 인풋 파워가 들어가는 만큼 쭉 이렇게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주어져야 되죠. 아이디얼한 시스템에서는 인풋 파워, 아웃풋 파워가 아이디얼한 앰프가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프랙티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시스템이 인풋 파워에 비해서 리니어 구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프랙티컬한 앰프가 되겠죠. 프랙티컬한 앰프가 되고요. 여기를 이 구간을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실제로 리니어한 구간을 가지는 인풋 파워에 비해서 아웃풋 파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구간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만약에 PAPR이 크다라고 하면 전체 평균적인 신호에 비해서 동일한 평균적인 신호더라도 피크 파워가 되는 시그널까지 디텍션 하려면 이 프랙티컬한 그 앰프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커져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커지고 또 요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전체 시그널을 갖다 쭉 나눠서 이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00, 01, 01 뭐 이렇게 디지털로 퀀타이제이션해서 요 크기를 갖다 하잖아요. 연속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 통신이니까. 그럴 때 당연히 퀀타이제이션 레벨도 같이 올라가야겠죠. 퀀타이제이션 레벨과 앰프의 결국엔 다이나믹 레인지 둘 다 커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커지면 뭐가 문제냐?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요? 네. 코스트가 문제가 돼요. 비용이 하드웨어 비용들이 늘어나게 돼요. 이게 2비트를 사용하느냐, 10비트를 사용하느냐, DAC의 ADC 컨버터의 그 해상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냥 5배 됐다고 그냥 가격이, 2배 됐다고 가격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점프하게 되거든요. 또,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은 걸수록 하드웨어 비용들이 훨씬 더 올라가게 돼요. 앰프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파워를 많이 쓰고도 또
정보에 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파워들도 늘어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PAPR이 크다라는 건 큰 약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OFDM 시그널이 어떻게 보내지냐면 이렇게 우리가 한 심벌 피리어드가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곱해져서 보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시그널들이 보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끝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시그널들이 이렇게 중복돼서 보내지니까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다 더해진 시그널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다 더해진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피크 포인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피크 포인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무수히 코사인 지점은 다 1이잖아요. 1인 놈들이 n개가 더해지니까 n배가 되겠죠. 그래서 피크 파워들이 에버리지 파워에 비해서도 훨씬 큰 시그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OFDM의 문제점이에요. OFDM에서는 결과적으로는 PAPR이 굉장히 크다. 얘가 굉장히 높은 PAPR을 가진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PAPR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내지는 시그널이 실제로 이렇게 보내지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클리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리핑 레벨을 A로 할 건지, B로 할 건지, C로 할 건지. C로 할수록 정보는 왜곡되지 않겠죠. 정보는 왜곡되지 않을 테지만 대신에 어떻게 되죠? PAPR이 크니까 하드웨어를 굉장히 좋은 거를 쓰지 않으면 에러들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클리핑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나 DAC 컨버터, DA 컨버터의 경우에도 해상도를 낮은 걸 쓸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낮은 걸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완벽한 정보가 가지 않겠죠. 그래서 클리핑하는 거에서 오는 클리핑 에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핑을 어떤 단계로 할 건지 이 분포들이 있겠죠. 이 분포들이 이 신호의 분포에서 이렇게 피크가 나오는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클리핑 레벨들을 잡아서 클리핑을 해주고 보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는 좀 값싼 걸 쓰면서도 정보는 좀 에러가 나서 보내지는 거지만 클리핑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그런 하드웨어들을 쓸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 지점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리핑을 해주게 됐을 때는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결국에 생겨나겠죠. 클리핑을 해주면 레벨을 우리가 클리핑 해주는 PAPR을 고려했을 때 클리핑을 큰 지점에서 해주느냐 아니면 아예 안 해주느냐 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이 클리핑을 아예 안 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PAPR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옆에서 이 시그널들이 싱크 펑션들이 여러 개가 이제 중복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전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n 곱하기 델타 f가 된 거고요. 이 시그널의 싱크 펑션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겠죠. 그랬을 때 요 사이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전체가 다 더해져서 이렇게 서브 캐리어들이 쭉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서브 캐리어들이 쭉 나눠져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옆에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지점에서는 우리가 사이드 로브들이 싱크 펑션의 사이드 로브들이 쌓여서 이렇게 보이겠죠. 특히나 우리가 클리핑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값들이 작지만 상대적으로 클리핑을 만약에 크게 한다. 초록색으로 한다 그러면 클리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이드 로브들이 점점 커져서 완벽한 싱크 펑션 형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값들이 커져서 옆에 다른 유저의 밴드라든지 아니면 스펙트럼들을 간섭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클리핑을 해준 다음에 요 옆에 부분들을 패스밴드 필터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요 지점만 필터를 딱 사용해주면 어떻게 되냐. 클리핑만 해줬을 때는 옆에 스펙트럼들이 실제로 우리가 유저 1한테 보내는 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옆에 사이드 로브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굉장히 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을 했을 때. 그게 기존에 클리핑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이런 간섭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옆에 인접 밴드에, 아웃 오브 밴드에서 밴드위스의 바깥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파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필터까지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필터링을 해주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필터를 해줘서 줄이면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필터를 또 해주면 결과적으로 PAPR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균형을 잘 맞춰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OFDM 시스템에서 설계에서의 그런 이슈가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하드웨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즉 높은 데이터 레이스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셀룰러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와이파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우리가 OFDM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OFDM의 장점과 단점, 오늘은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이 데이터 레이스를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게 뭐였죠? 높은 데이터 레이스를 가지면 멀티패스가 존재하는 이런 환경에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보냈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게 딜레이 스프레드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시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얘는 플랫하지만 여기서 받는 시그널이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죠?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밴드위스를 이걸 보내는 시그널을 빨리 보내게 되면 밴드위스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밴드위스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 되고 만약에 그래서 데이터 레이스를 높게 보내려면 결과적으로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그리고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했죠? 얘네들을 잘게 쪼개대 각각의 시그널들이 중첩될 수 있도록 서브 캐리어들이 중첩될 수 있도록 OFDM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멀티패스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무선 통신에서는 데이터 레이스 높게 쓰는 무선 통신에서는 OFDM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세대 통신, 와이파이에서, 셀룰러 시스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OFDM 시스템이 쓰이고요. V2X, 이제 차세대, 5세대, 6세대에서 쓰이는 차세대 통신 시스템, 차량용 통신에도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에도 당연히 그런 센서들에도 OFDM이 쓰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티를 최종적으로 높일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로밴드 인터페런스에 굉장히 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에러가 많이 꼈다, 아니면 간섭이 많이 낀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강인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방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리퀀시와 타임 영역에서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중 사용자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유저 다이버시티가 타임 영역과 타임 자원과 시간 자원과 프리퀀시 자원에서 유저마다 좋은 것 나쁜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자원을 배분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이버시티 이득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모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이모 시스템은 여기서 안테나를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모 시스템은 안테나를 여러 개를 쓰는 겁니다. 안테나를 여러 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전달되는 패스들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테나 패스에 따라서 채널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채널들이 증가하면 커패시티도 증가할 수 있고요. 결국엔 다이버시티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페이딩이 좋을 때 나쁠 때가 있는데 선택적으로 우리가 좋은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들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이모 시스템은 우리가 4세대, 5세대, 6세대 앞으로 차세대 통신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스킴이에요. 그래서 커패시티 전송률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이모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이 마이모 시스템이 OFDM 시스템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OFDM이 굉장히 각각의 리소스들을 딱딱 나눠서 시소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그 원탭 이퀄라이저로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을 구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간단하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마이모 시스템에서 그런 장점들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모 OFDM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모 OFDM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마이모 시스템과 오소고널 프리퀀시 여기서 마이모가 뭐의 약자냐? 마이모가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중 안테나를 의미하고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중 입력과 다중 출력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이 마이모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하나의 안테나만 가지는 시스템을 우리가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소 시스템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시스템들은 모두 싱글 안테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시소 시스템 되겠죠? 그래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이모 시스템과 구분하고요. 이 마이모 시스템이 특히 또 OFDM과 잘 어울리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차세대 통신에서 우리가 모빌리티, 센서 그런 통신 네트워크에서 OFDM의 디지털 모듈레이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FDM이라는 거는 멀티플 액세스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듈레이션 방식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패러럴 트랜스미션,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오소고널리티,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의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해주고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DFT, IDFT로 쉽게 우리가 리니어 원탭 이퀄라이제이션을 구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무선 통신 그리고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시노미 시스템의 그런 정수들이 이 OFDM이라는 시스템, 이 방식, 모듈레이션 방식에 다 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뭐였죠?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은 프리퀀시 오프셋이나 페이즈 노이즈. 페이즈 노이즈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타이밍 오프셋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싱글 캐리어 시스템에 비해서 PAPR이 클 수가 있다. Peak to Average Power Ratio가 커서 우리가 다이내믹 렌즈가 큰 우리가 하드웨어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클리핑을 해서 좀 성능을 열화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OFDM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쭉 봤고요. 전체적으로 오퍼레이션들이 어떤 연산들을 거치고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디스크리트한 심벌들을 우리가 컴 시그널들을 주고 비트 단위에서부터 실제로 채널을 거쳐서 리니어 컨볼루션, 시클릿 프리픽스 떼고 붙이고 뭐 IDFT, DFT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서 4개의 시퀀스가 실제로 나오는 거 우리가 예제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OFDM은 항상 채널 코딩과 같이 쓰인다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액세스 스킴에서 다이버시티, 멀티 유저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저들에서 좋은 채널들을 확보하는 거에 의해서 스케줄링 게인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타이밍 오프셋이나 PAPR이 우리가 굉장히 OFDM에서 설계할 때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전체 시스템들을 잘 설계해야 되는 그런 중점적인 설계 관점에서 챌린지가 된다. 도전적인 과제들이고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들이 전체적인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 하이 데이터 레이스에서 프리퀀시 셀렉티비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OFDM 시스템이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과목에서 우리가 전체 무선 통신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기본적인 모듈레이션,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들 그리고 에러 퍼포먼스를 갖다 어널리시스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무선 채널 환경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런 무선 채널 환경들에서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를 극복하기 위한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배웠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잘 이해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과목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참 유익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과목 잘 배우시고 무선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